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고 이종욱 제6대 WHO 전 사무총장님의 평전 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홍미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북콘서트는 저희 코로나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현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유튜브 채널인 코피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로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주신 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 참석해 주고 계시는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북콘서트를 계기로 더욱 많은 분들이 이종욱 사무총장님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기억하고 함께 그 정신을 기리고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콘서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영상은 이종욱 사무총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짝 엿볼 수 있는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직원들이 준비한 온라인 합창 영상입니다. 그런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o that the one of the big challenge we put forward is that this 3 million by 2005, putting the 3 million people on antiretroviral treatment by 2005.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정말 쉽게 여겼죠. 금세도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라이면은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고 영원한 날들이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날들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네, 어떠셨나요? 첫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이종욱 사무총장님은 정말 특히나 지금 이 시대에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많은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저희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을 활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것을 아주 잘 활용한 영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었지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종욱 사무총장님의 평전과 그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콘서트의 진행은 울지마 톤즈라는 작품으로 저희에게 많이 알려져 있으신 구수한 다큐멘터리 PD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이시고요. 또 이번 평전을 위해서 많은 취재를 하고 또 평전 집필을 맡아주신 엄상현 동아일보 기자님, 그리고 저희 지난주에 방영되었던 다큐멘터리 제작에 많은 애를 써주셨던 황인숙 방송작가님께서 또 함께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중간에는 저희 가수 김수영님의 아름다운 음악 공연도 있을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구수한 PD님과 엄상현 기자님 그리고 황인숙 작가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회자가 없이 이렇게 앉으니까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엄 기자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기자예요. 동아일보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던 기자인데 처음에 이종욱 박사님 평전 얘기를 했을 때 처음 만났어요. 그때. 근데 저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이종욱 박사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하죠. 여기 지금 질문지가 없어요. 사진 뭐 이거 물어봐라가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엄 기자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텐데 그래도 책을 썼으면은 거의 이종욱 박사에 대해서는 박사 수준의 그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고 우리 황 작가님께서는 또 이종욱 박사님 이 작가가요 방송할 때 사실은 PD는 별 할 일이 없어요. 작가분들이 원고 다 쓰고 구성 다 하고 PD는 가서 찍기만 하는데 아마 이제 이종욱 박사님 다큐멘터리 만들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날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종욱 박사님은 이제 이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종욱 박사님은 제가 거의 한 2014년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16년도네요. 10주년 됐을 때
그때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제가 왜 그 이종욱 박사님을 이렇게 주목을 했냐면은 울지마툰지의 이태석 신부님하고 이종욱 박사님하고 굉장히 공통점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와 보니까 왜 이분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고,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상현 작가, 지금부터 작가로 호칭하겠습니다. 작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보통 10주년이 되면 책을 내고 하잖아요. 왜냐면 강산이 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종욱 박사님 돌아가신 지가 16년이죠? 15년? 왜 15년이 지난 지금 2000년도에 활동하셨던 이종욱 박사님을 우리 기억 속에서 다시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올해로 이종욱 박사님께서 이제 서가신 지 15주년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앞에 서문에도 잠깐 썼습니다만, 재작년 2019년 12월부터 이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때문에 WHO의 역할, 그다음에 WHO 안에 있는 일명 쇼크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질병 관리와 이런 것들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쇼크룸에 대해서 전 세계 이목이 굉장히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쇼크룸이라는 걸 만든 장본인이 이제 바로 이제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 이제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이셨던 이종욱 박사님이셨는데요. 이제 WHO가 이제 제대로 역할을 좀 했으면 아마 이 박사님이 다시 소환되시는 일은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WHO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고 좀 균형 잡힌 어떤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떤 국제 정치 역학관계 속에서 굉장히 이제 휘둘리고 흔들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초기 대응에 실패를 해서 결국 팬데믹까지 오게 되는, 그거를 제 역할을 사실은 못했다는 이제 비판이 굉장히 거세게 제기가 되면서, 그렇다면 만약에 이종욱 박사께서 살아 계셨으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했었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는 수천 명, 수만 명의 분들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는 이 암울한 상황을 과연 막을 수 없었을 것인가, 그런 어떤 문제 제기, 그리고 이제 그런 의문들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종욱 박사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의 역할과 그분의 가치, 그리고 그분이 남기신 어떤 유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평가, 이런 움직임들이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있었다고 봅니다. 한 인물 다큐멘터리를 보통 이제 책을 쓰고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가장 PD들이 또 작가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진실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 만들면 굉장히 영웅을 만들고 나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인물을 추적하는 게, 특히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인물을 추적하는 건 굉장히 힘든데, 우리 작가분한테 궁금한 것이, 저번에 한번 미팅을 했을 때 이 젊은 분들은 이종욱 박사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직접 다큐멘터리 제작하면서 어땠어요? 저는 이분이 일단 행복을 과연 행복하게 사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이분이 조금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는데 일찍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과연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가족과 오랜 시간 같이 못 하셨기 때문에, 부인 되시는 분은 또 멀리 떨어져 있었고, 혼자 외국 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제 생각은 처음에는 행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집에서 그런 자리까지 올랐으면 와이프가 많이 이렇게 대우도 해주고 챙겨주고 이랬을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밖으로 혼자 생활하셨고,
뭐 혼자 다 이렇게 챙겨 입고 다니셨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제 결론은 이제 제가 다큐를 마무리할 때쯤에 돼서는 굉장히 행복하셨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의 원래 직업은 의사셨는데 의사로서의 자기의 그 직업에 있어서 가장 최선을 다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총장으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나는 의사로서의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후회 없이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을까? 자기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도 남기고 가지 않았지만 그 삶은 진짜 대단하게 행복한 삶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4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돈이 중요할까? 명예가 중요할까? 나의 행복은 뭘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는 때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너는 과연 어떤 때 행복하냐? 이런 질문을 제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해요, 요즘에. 그리고 저희 신랑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그 이제 남편도 저랑 동갑인데 승진할 때 아니면 월급이 올랐을 때 보너스를 받았을 때 행복할 것 같잖아요. 과연 우리가 돈이 많을 때 행복할까? 근데 제가 이종욱 박사님 다큐를 하고 나서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이번 다큐를 하면서 좀 많이 행복했거든요. 저 이번 다큐 해서 이렇게 작가료를 많이 받진 않았는데 행복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거 한 1년 걸렸는데 제가 일하면서 기간 빨리 해갖고 빨리 끝내고 돈 많이 받을 때가 제일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1년 걸리고 돈 제일 적게 받았는데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은 거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은 제가 볼 때 지금 얘기 꺼내면 뒤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은 입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엄 기자한테 굉장히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이종욱 박사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책으로 본 거 아니에요? 네. 자료로. 네, 네. 근데 그 이종욱 박사의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쓴다라기 위해서는 정말 굉장히 그 추적도 많이 해도 고생 많이 했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료만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받아서 이제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기존에 쓰인 이제 외국인 이제 영국인 작가가 쓴 걸 보고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책으로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분들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 그다음에 이런 이제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서 맨 처음 딱 그 동생분을 만났는데 첫 인터뷰가 정말 강하게 인상에 남아요. 이종구 박사님이신데 환상이 빡 깨진 거예요. 무슨 환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왜 이제 인물 평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되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영웅시한다든가 좀 약간 위인이라든지 그럼 약간 이제 거리감을 두고 사실은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제 가족분을 딱 만나고 딱 느낌이 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평범할 수 있겠구나. 보통 사람. 네, 보통 사람. 그래서 아마 그 작가님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알았을 텐데 제 그때 당시 표정이 좀 어땠었나요? 기억하시나요? 정말 그 동생분이 말하는 형은 그냥 정말 형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장 기억나는 게 이제 3형제가 다 서울대를 들어갔었는데 서울대 원서를 8장을 썼다고 해요. 8장을 썼는데 이종욱 박사님이 5장으로 제일 많이 썼다. 자기는 2장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공부를 잘했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 종호 형님이 3장 쓰셨다고 그랬던가요? 네, 그때 지발 형편도 되게 어려운데 원서비 되게 비쌌대요. 근데 종욱 형이 돈 제일 많이 썼다고. 네, 5장.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멀지 않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합쳐보니까 칠수를 했어요. 군대까지 갔다 와서. 그때 굉장히 집안 사정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집안 사정이 어려우면 사실은 칠수까지 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철없다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셨던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땐 되게 고집스러웠다고 하고 때를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었던 그런 어떤 위인이라기보다는 아주 평범한, 그리고 어렸을 땐 조금 고집스러움이 있었지만 그 정도 고집은 뭐 다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전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는 좀 사실은 이렇게 환상이 깨져서 사실은 이분의 어떤 그 일생을 아마 따라가기 시작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생을 따라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얼마나 중요하구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순간순간의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조금씩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분의 삶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의 삶을 쭉 따라가면서 이제 기자 입장에서 네네. 깜짝 놀랐었던, 처음으로 보자마자 깜짝 놀랐었던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분의 삶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죠.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사실은 대단했던 거는 그 전환점이 있었던 이제 레이코 여사를 만난 것부터가 사실은 저는 이분의 인생의 변곡점이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사실은 대학교를 칠수를 해서 그러니까 동기들보다 7살이나 그러니까 많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의대를 다니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인턴이라든지 레지던트 이 전공의 과정을 겪을 때 응급실이라든지 그 이런 데서 위계가 굉장히 그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 뭐 군대와 다름없는 정도의 어떤 위계 질서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해외 어떤 이민 또는 유학을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저는 레이코 여사를 만나고 인생에서 좀 전환점이 생기신 것 같고. 어떤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있구나. 저 레이코 여사님이 예. 봉사활동을 하니까. 그렇죠. 어디서 봉사활동을 그러니까 했어요? 이제 성 나자로 마을이라고 이제 한센인 마을이 한센인 마을. 한센인 마을에서 처음 이제 만나게 되신 건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보려고 그때 당시 신문도 찾아보고 날씨를 봤어요. 그리고 그때 관련됐던 성 나자름의 마을의 50주년 뭐 그 사사도 좀 찾아보니까 그 성 나자로 마을에서 도로까지가 굉장히 길었는데 되게 이제 비포장도로에서 질퍽거렸다고 해요. 근데 신문을 찾아보니까 전날에 진눈깨비가 내리고 눈이 많이 온 상태인데 날씨가 풀린 거예요. 그럼 되게 질퍽질퍽한 길이거든요. 그리고 레이코 여사의 회고에도 질퍽거렸던 길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날 처음으로 이제 이종욱 박사가 성 나자로 마을에 들어간 날이 그런 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날이 풀린 늦겨울 초봄쯤에 질퍽질퍽한 그 길을 걸어서 성 나자로 마을에 가서 한센인을 처음 이제 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레이코 여사의 기억에 따르면 사실은 저도 이제 예전에 그 한센인 분들을 제 소록도에서 가서 뵙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인상이 좀 강하거든요. 쉽게 사실은 좀 접근하기 조금 그런 마음도 좀 있었었는데 아주 서스름없이 가서 그 진료를 하고 하는 모습들이 레이코 여사한테도 굉장히 특별하게 보였던 거였고 이종욱 박사께서 보시기에도 레이코 여사는 일본에서 아주 그냥 평범하고 그래도 대학원까지 다닐 수 있었던 영문학도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한센인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뜻밖의 인물이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서로에게 큰 인생의 전환점이 오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한센인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 우리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이제 좀 그 굉장히 존경받는 그 인물의 그 특히 의사 선생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부 다가 한센인 마을로 들어가요. 이태숙 신부도 그 남수단을 갔던 이유가 한센인들 치료를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이종욱 박사님이 처음에 그 다큐멘터리 봤을 때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활동하신 것보다 왜 저분이 의사라고 하는 그 화려한 직업을 얼마든지 가서 사람들에게 어떤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어떤 이렇게 호의호식을 할 수 있는데 왜 한센인에게 주목했나?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센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소록도에 보면은 한센인들 그 집에서 신고해서 그냥 강제로 이주시킨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그 고통받고 정말 그 아픈 기억이 있는 분들인데 이제 그 이종욱 박사님이 한센인 마을을 갔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러면 그 이종욱 박사님이 그 한센인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원래 생각했던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생각했던 부분에 어떤 결정적으로 변화하는 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약간 좀 미화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는 왜 이분이 성 라자로 마을에 가셨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싶은데 쉽게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왜 갔을까 도대체? 그랬는데 나중에 레이코 여사가 그 한참 전에 어느 방송사랑 잠깐 인터뷰한 내용 중에 스쳐 지나가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먼 친척분 중에 수녀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성 라자로 마을 같은 데서 한번 봉사활동 한번 해봐라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그 어떤 메시지가 좀 본인의 마음속에 좀 있으셨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대 의대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었어서 미국에서 많은 이제 의료진들이 베트남 전쟁에 이제 파견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에 이제 본국에는 의료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 있는 의대 졸업생들을 쉽게 이제 미국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의대생들의 절반 이상은 미국에 갈 정도니까 당장에 우리나라에도 의료진들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정부는 약간 제한 정책을 뒀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없는 마을에서 6개월간 근무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자원봉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보건소 소장으로 1년을 이제 봉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이제 미국의 이민이나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제한을 뒀기 때문에 결국은 이종욱 박사 입장에서도 그게 필요했었던 거예요. 이제 자격 요건이 필요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무이탁 마을에 가셨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성 라자로 마을에 그러면 왜 간 것일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 레이코 여사가 회고에 좀 썼던 그 이외에는 가족분들도 사실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친구들도 모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조건도 했어야 되는데 그 먼 이제 그 친척분 중에 지나가는 말로 한 얘기가 있어서 한번 거기 가게 되지 않았나. 이게 처음에는 그냥 아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성 라자로 마을에 갔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가서 누구를 만나고 가서 한센인 환자들을 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좀 생기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자, 그럼 우리 작가분은 이제 이 책을 쓰고 다큐멘터리를 만들 참여를 했잖아요. 이제 그 WHO에서 이제 그 이분이 이제 WHO에 이제 그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그 WHO라는 데가 국제기구다 보니까 그 어떤 한국인 어떤 의사의 어떤 그 위치 이 또 굉장히 조직이라는 게 갈등도 심한 데 아니에요. 파벌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봤을 때 이 이종욱 박사님이 그걸 헤쳐나가는 어떤 모습들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성격 자체가 그 굉장히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타고나셨던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동창분이 하셨던 말씀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에도 한 번도 인상 쓰는 걸 보신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회장도 하고 뭐 반에서 반장도 하고 뭐 이러셨는데 그때는 이렇게 약간 좀 주먹도 쓰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대요. 주먹도 좀 쓰고 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키도 작고 뭐 주먹 쓰고 뭐 이런 친구가 아니었는데도 늘 인기가 많았대요. 그 이유가
항상 들어주고 웃어주고 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래도 그 한국인이었으면서 외국 생활을 했을 때 그 사무총장까지 갈 수 있었을 때 어떤 그 성격이 발휘되지 않았을까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때 이제 사무총장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딱 그때 그 모습이 떠올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늦게까지 남아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무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햄버거 이렇게 사갖고 가서 책상에 걸터 앉아서 먹으면서 함께 먹으면서 얘기 들어주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이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 이제 닭게 보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주말에 함께 이제 스키장 가서 스키 타면서 이제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 듣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한쪽에서 본인은 이제 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랑 회사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너희들의 얘기를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 난 너희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 이거를 이렇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직원들도 알지 않았을까. 물론 그 말을 듣지도 못하고 졸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분이 참 소통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그 직원들도 다 알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도 알지 않았을까. 이제 경청이죠, 경청. 귀담아 듣는 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존경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우리는 리더하면은 자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들으라고. 그런데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죠. 근데 그 WHO 이제 이종욱 박사님 의사잖아요, 의사.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미국을 가셨는데 왜 WHO를 갔는가? 네, 이게 사실 궁금해요. 그 사실 이제 그 WHO를 가게 된 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게 된 거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미국으로 유학 또는 이민을 가려면 시험을 봐서 통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시험에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춘천 도립무료원에서 이제 한 3년간 응급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존 헤스라고 하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그 의료원,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용산 미군 부대에 있는 그 의무대 소령이었는데 이제 이분도 춘천에 있는 조그마한 그 성골룸반 의원이라고 지금은 이제 없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원봉사하셨던 그 미국인 의사였는데 그 의사랑 친해지면서 이종욱 박사가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유학의 길을 이 사람이 열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존 헤스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종욱 박사는 미국으로는 못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네. 게 그럼 유학을 가면은 그 조건이 네, 그 WHO에서 근무하는 조건이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아메리칸 사모아라고 그 섬에 있는 그 병원으로 가서 그 병원에서 그 병원에 왜 갔어요? 그 병원에서 사실은 그 병원도 WHO가 아니에요. 네. 거기서도 이제 응급실 의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봉사 아니요, 그냥 직업 네. 의사로. 근데 하와이에 이제 그 유학을 갔을 때 거기에서 전공한 게 이제 한센병 공중보건의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센병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해요. 거기 이제 지도 교수가 한센병 연구의 권위자였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이제 마이크로네시아에 있는 한센인들 가서 그 직접 그 이제 조사도 하고 그건 이제 논문 작업들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거기서 논문 작업을 해서 논문 발표한 것이 사실상 이 WHO의 피지의 한센병 자문관이었으니까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그 논문이 근거가 돼서 그리고 하와이대에 있는 이 이종욱 박사의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피지 사무소에 있는 WHO 자문관으로 가게 된 계기가. 그러면 혹시 그때 이종욱 박사님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의사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한국보다는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의사 활동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이 국적 문제가 등장을 해요. 레이코 여사는 일본 국적이었고 그다음에 아들 충호는 한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일 간의 관계가 굉장히 그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한국에 이제 보통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한국인하고 이제 일본인들하고 결혼을 하면 사실 배우자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안 나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레이코 여사는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잠시 거주를 하고 있다가 다시 와야 되는. 그래서 6개월 정도 이상은 이제 한국에 못 있었던 거죠. 반면에 충호는 일본에 가면 한 번 연장에 가서 3개월 이상은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적이 다르다 보니까 이 가족 전체가 온전히 한꺼번에 같이 살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현실적 한계 때문에 미국을 선택한 것도 이 국적 문제로서 조금 자유로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갔는데 거기서 한센인들 그 연구를 하면서 네. 이제 그쪽에 그냥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WHO는 이제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WHO에 이제 그 일원으로 직원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이 국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UN 기구 소속이면 어느 나라든지 그러면 쉽게 혹시 다닐 수도 있고. 예. WHO에 들어가서 이제 그 활동을 하실 때 그 중간에 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아니 한국을 가야 되겠다. 제가 의사로서 사람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왜 네, 이런 네. 정책적인 걸 해야 되느냐 그런 그 갈등들은 없었어요. 그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임상위에서 이제 WHO 자문관으로 가면 사실 임상위 길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사실상 이제 국제기구 공중보건 정책과 그렇죠. 관련된 정책이죠. 사실상 이제 이제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과 같은 국제기구의 어떤 일원이 되면 임상인 게 일반 사실은 이제 환자를 치료하고 고치는 것보다는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그때 이제 미국 의사 자격증을 합격을 해요. 겨울하고. 예,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응급실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미국 의사로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 거죠. 당시에 이제 미국도 굉장히 보면 의사들에 대한 대우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WHO에서 이제 기회가 왔는데 이게 그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으셨던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갈등이 많았는데 내가 이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뭐 선택하게 된 무슨 동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국적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본인이 했던 전공이 공중보건학이기 보건학이니까.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한센병과 관련된 논문 같은 것들을 좀 국제정치 쪽에서 조금 실현해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자, 우리 작가분한테 또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이분이 이제 그 WHO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했을 때 자꾸만 이제 이태혁 신부님 얘기하다 보니까 신부님이 많이 나와요. 요새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 이종욱 박사님하고 관계했던 그 WHO 직원들을 만나봤어요? 오늘 못하고 그러면은 그 혹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그 직원들의 어떤 반응들 중에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태혁 이종욱 박사님은 어떤 분이었다? 제가 인터뷰한 것 중에 기억나는 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과학적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고민을 한참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의 표정이요. 인터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저희가 결국엔 그 인터뷰를 썼어요. 무슨 PD가 골라놨더라고요. 그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요점은 그거였어요. 만약에 이종욱 박사가 지금 살아 있었다면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그 같이 있었던 이제 바로 옆에서 하셨던 분이
과학적으로 뭐 생각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라고. 그래서 아 솔직히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뭐 행동하지 말아라. 우리의 리더들한테 하셨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과학적으로 옳은 곳에 가서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일을 해라. 결국에 그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셨어요. 이분은 항상 옳은 판단을 하셨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항상 옳은 일에 대해서는 핑계 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모습들이 그 현재 있는 사람들 신뢰를 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들이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반대하는 일이 생겼다가도 결국엔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제 시간도 많이 가는데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그 거의 뭐 십몇 년의 삶을 정리를 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WHO 하면은 국제 기구잖아요. 근데 이분은 대개 그 WHO 사무총장 하면은 정치적인 인물들이 들어와요. 각 나라의 뭐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추천을 받아 들어오는 그 자리예요. 근데 저 사실 그 이종욱 박사님 보면서 어떻게 의사, 그러니까 근무하던 직원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까? 근데 그 와중에서 그 궁금했던 게, 자 그러면은 사무총장을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종욱 박사께서 이제 1998년에 원래 처음에 이제 그 WHO 사무총장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브룬틀란트라는 이제 그 직전 사무총장이 워낙에 이제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2003년 이제 선거 때 이제 그 준비를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는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출마를 하려면 그 정부에서 추천을 해줘야 되거든요.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해준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후보군이 한 9명 정도 됐는데 전 세계에서 대부분이 이제 총리나 아니면 이제 보건부 장관이라든지, 그러니까 각 국가에서 굉장히 좀 그 정치적으로 또는 영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봐서 각 국가에서 추천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상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사실 이 판단은 외교부에서 판단을 하는데, 당시에 외교부는 이종욱 박사라는 분이 WHO 당시에 이제 직책이 결핵국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그리고 이분의 이제 그 경력을 보면 WHO 이제 자문관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오셨지만 인지도도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시에 그 이제 김대중 정부 임기 말이었었는데 여수 엑스포를 임기 말 최대의 이제 유치를 이제 수건 사업이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사실은 이게 딜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 여수 엑스포 지원해 줄 테니까 WHO 사무총장 출마하는 국가에서는 우리 후보를 지지해 달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위기가 한번 오는 게 이제 멕시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그 임기 말에 멕시코에 있는 그 국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마침 멕시코에서 WHO 사무총장 후보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멕시코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우리가 사무총장 이번에 그 출마를 하는데 당신이 우리를 지지해주면 우리는 당신들의 여수 엑스포 유치를 적극 지지해주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외교부는 부정적이었고 이제 당선 가능성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어요. 다른 후보에 비해서. 그러지 멕시코 대통령은 제안을 하지. 만약에 그 순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를 받아들였으면 아마 이종욱 사무총장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아마 출마 자체를 못했었을 거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한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못 물어봤는데 일단 확답을 안 하고 일단 보류를 해놓으신 상태로 이제 돌아오셨죠. 돌아오시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종욱 박사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시에 이종욱 박사가 외교부를 움직일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계기를 만든 게 그때는 이제 김용 박사, 이제 나중에 세계은행 총재를 하는 김용 박사와 굉장히 이제 굉장히 가까웠었는데, 김용 박사를 통해서 미국 하원 의원한테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 서명을 좀 해달라. 그래서 맨 처음 그걸 부탁을 하니까 김용 박사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하원 의원한테 부탁을 하니까 맨 처음에는 세 명이서 지지한다는 사인을 보내왔대요. 그래서 김용 박사 이 정도는 불충분하다. 좀 더 좀 필요하다 하니까 그 하원 의원이 의총장에 가서 사인을 받았는데 54명으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아오신 거예요. 저 이종욱 박사를 네, 이종욱 추천한다. 박사를 WHO 사무총장으로 추천한다. 근데 그게 이제 이종욱 박사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거죠. 그거를 이제 청와대에 보내고 외교부에 보내고 하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도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미국 하원 의원이 54명이나 그것도 공화당 의원이 9명이 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지? 다시 한번 알아봐라 하면서 이종욱 박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정부에서도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본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이게 꾸준히 준비를 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종욱 박사께서 결핵국장 시절에 북한도 이제 블룸트란트를 북한에 직접 이제 안내에 가서 결핵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제 지지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WHO 또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가 큰 지도자들과의 굉장히 관계를 두텁게 해 왔던 것들이 결국은 그분이 이제 결국 그 외교부를 움직이고 정부가 직접 뛰어들어서 WHO 사무총장에 이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힘이 결국 거기에서 오지 않았나, 좀 길었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제 기존의 다큐멘터리를 제가 여러 편 봤어요. 역시 그 정치부 기자가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책 좀 줘보세요. 네, 이 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 얘기 처음 듣거든요. 이종욱 박사님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을 했는데, 지금 이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엄 기자한테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왜 미국 하원 의원이 도장 찍으란다고 찍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왜? 사실은 조금 전에 북한 테이프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그 북한 테이프 봤어요. 그 백신을 갖고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이번에 국장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평양에 들어가서 이렇게 백신했는데 갑자기 한국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같이 간 분은 영어를 썼는데, 그 저분이 보니까 이종욱 박사님인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최원일 사무총장님한테 제네바에 가서 그 테이프 좀 찾아달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정말 이분이 요즘 특히 팬데믹이 있으면서 북한의 백신 문제가 굉장히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외국인들이 그 평범한 의사 출신의 그 어떤 WHO의 어떤 그 직원이잖아요. 이분을 지지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특성을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황 작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고난 친화력이라고 했는데, 저는 타고난 친화력보다는 저는 본인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노력이?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친화력이 있다고 해서 다 친해지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이분은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친하고 싶으면 이 사람에서 맨 처음에 만나면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부인인 레이코 여사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맨 처음에 만나면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좋아하고 어떤 분야를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국가와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책, 그 사람이 관심 갖는 어떤 책, 이런 정보들을 습득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을 굉장히 좀 친밀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네. 말이죠. 이 더군다나 이제 WHO라는 자리는 국가 간의 어떤 이런 관계잖아요. 그게 네.
단순히 저희 생각에 친분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동안 이제 취재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은 뭔가 굉장히 신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러시아, 미국 이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왜 이종욱 박사를 지지를 했는가? 그래서 이제 언뜻 생각이 물 때 뭐냐면은 그러니까 서로 강대국들이 이해관계가 다른데 이분을 내세우면 그 굉장히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어떤 공통점 이게 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자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종욱 박사가 이제 한국인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강점일 수가 있어요. 이게 동양인이라는 것. 당시에 이제 뭐 미국과 러시아, 뭐 중국 간에 사실은 이제 특히나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사실 휩쓸리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강대국 간의 어떤 세력의 어떤 그 긴장 관계 그런 데서 좀 자유로운 어떤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미국에 있는 사원 의원한테 신뢰를 얻었느냐 근데 이건 그분의 이제 업무 스타일하고 좀 관련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이제 다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 맡으면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거를 이제 이게 굉장히 보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국제기구란 특히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파악을 빨리 하고 그 프로그램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 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좀 탁월하지 않으셨나,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신뢰를 좀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여튼 요즘 팬데믹 때문에 뭐 백신 수급 문제 갖고 얘기가 많잖아요. 이게 이종욱 박사를 제가 들어보니까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외국에 왜 신뢰를 줬는가?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심이 없이 진심으로 일을 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보다는 전 세계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의 정말 치료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어떤 현황 이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전달을 했고, 그럼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지지와 지원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었지 않았나. 맞습니다. 진정성이 가장 컸던 무기였습니다. 뭐 일부 여기 토론이 이제 끝나야 되니까요. 제가 정리를 하면 결론을 하면 6글자예요. 진심은 통한다. 자, 그 진심이 통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WC 사무총장이 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또 그런 사랑을 나눠주는지에서 2부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과 사랑, 저희 정치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1부의 이야기를 마치고 저희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소개해드렸던 가수 김수영님께서 달이 나만 따라오네, 내 목소리를 기억하나요? 라는 두 곡을 연주와 함께 불러주실 예정이시고요. 저희가 세팅하는데 약간만 시간이 걸려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달이 나만 따라오네라는 곡입니다. 바람이 여전히 차갑게 부는 날, 아무 생각 없이 걷는다. 오늘도 여전히 달빛에 비춘 날, 아무 생각 없이 걷는다. 무심코 잊혀진 네가 떠오른 날, 아무 생각 없이 걷는다. 사실 잊혀지지 않고 떠오른 넌 자꾸만 생각나게 되더라. 두두루루두 누군
갔던 내 맘을 오늘따라 밤이 밝을 것만 같아. 두두루루두 누군가는 들어줄 것만 같던 내 맘을 나만 따라오는 달이 날 비추고 있나 봐. 뚜루뚜루뚜 뚜루루뚜 뚜루뚜뚜 바람이 여전히 차갑게 부는 날 아무 생각 없이 걷는다. 사실 잊혀지지 않고 떠오른 넌 자꾸만 생각나게 되더라. 두두루루두 누군가는 들어줄 것만 같던 내 맘을 오늘따라 밤이 밝을 것만 같아. 두두루루두 누군가는 들어줄 것만 같은 내 맘을 나만 따라오는 달이 날 비추고 있나 봐. 네, 감사합니다. 달이 나만 따라오네라는 곡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약간 이 자리와 조금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본 곡입니다. 내 목소리를 기억하나요? 들려드릴게요. 한때는 내게 따뜻했던 사람이 이제는 소식조차 알 수 없네요. 이름조차도 부르기 어려워진 그대는 어디 있나요? 아프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죠. 그대 이야기 나눌 때면요 목소리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대 그대는 어디 있나요? 내 목소리를 기억하나요 그대 이게 내 노래야 그대 한때는 내게 따뜻했던 사람이 이제는 소식조차 알 수 없네요. 이름조차도 부르기 어려워진 그대는 어디 있나요?
사진첩 속에 그대의 모습이 아무 걱정 없는 젊은 그대 세월이 지나 이젠 볼 수 없겠지만 많이 그리워해요. 내 목소리를 기억하나요 그대 이게 내 노래야 그대 네, 감사합니다. 저는 와서 제 생각을 이렇게 나누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사회자가 돼버렸어요. 다행히도 이제 이종욱 박사님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아서 어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환하게 웃는 사진을 보면서 이제 그립네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왜 우리가 2021년에 이종욱인가 이분을 기억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WHO에서 그 코로나 그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한쪽으로 편향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그 뭐 탈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종욱 박사님이 더 그리운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했길래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그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리에서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고 그분 떠난 그 마지막 테이프에 보면은 그 장례 시간들 보면 막 울잖아요. 저렇게 눈물로 저분을 기억할까.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종욱 박사님이 WHO에 근무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그 직책에 있었을 때 굉장한 또 공격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평전 쓰면서 그 WHO 시절에 이종욱 박사님이 가장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제 관계 속에서의 어떤 고민과 어떤 갈등 이런 것들도 있었죠. 물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이분의 WHO 사무총장 시절의 재임 시절을 보면은 뭐 시라크 대통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각국 또 영국의 찰스 뭐 왕세자는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들은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국제 정치 사회에서 균형을 맞추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친분 관계가 있어야 사실은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신뢰 속에서 사실은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느 한 순간에 그 균형이 뭐 어떤 정치적 판단과 결단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평소에 쌓아놓은 어떤 신뢰 관계를 통해서 그게 결국은 그 국제 정치 사회에서의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사실은
그 과정들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았었을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균형을 잘 잡으셨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보다는 사무총장에 오르기 전에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사무총장까지의 그 굉장히 그 과정들을 보면 마닐라 사무소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드셨고, 그다음에 이제 제네바에서도 이제 브룬틀란트 사무총장이 되고 나서 한 2년간은 굉장히 한직에 가 있었어요. 네네. 그 전에는 이제 결핵국장전에 백신국장 시절에는 굉장히 그 각광을 받았던, 그리고 굉장히 힘이 있었던 자리였었는데, 브룬틀란트 사무총장이 되고 나서 한 2년간은 맨 처음에 한 1년 한 정책자문관이라는 자리인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일종의 그런 자리인데, 직원도 없었고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게 힘들었던 자리냐면, 하루에 메일이 뭐 150통, 200통씩 오는 자리에 있다가 점점 메일이 줄어서 하루에 메일이 2통, 3통도 안 오는 자리로 전락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이 점심 때 되면 밥 먹으러 갈 사람도 없이 조그마한 방 안에 사무실 탁자 의자 하나 놓고 그 수많은 직원들이 있던 자리에서 그런 자리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본인이 뭔가 의지 또는 WHO 안에서 뭔가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와 가치가 없었다면 뭐 아마 그만두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이제 끝까지 그 자리에서 뭔가 자기의 역할을 찾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이제 자리 이동을 하는데 전산 담당을 그러니까 WHO 본부에 있는 전산 담당하는 역할을 맡긴 거예요. 정책 자문관 겸. 근데 사실은 의사 출신이고 뭐 백신에 대해서는 뭐 그다음에 질병과 관련해서는 잘 알지만 전산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도 없었던 사람을 갑자기 그 자리에 역할을 맡긴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나가라는 얘기랑도 사실 비슷할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참고 전문가를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한 2년 3년 걸릴 일을 1년 동안에 그걸 마무리를 해요. WHO 본부에서 전산 시스템을.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그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고, 그걸 겪었던 게 본인한테 더 나중에 그 쇼크룸이라고 하는 그걸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때 1년 동안 힘든 시절에 극복하고 그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만들 수 있었던 하나의 일종의 그 지식이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들어보니까요, 우리 현실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순간이 딱 끝나면은 계속 유지하려고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이종욱 박사님은 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이거 어떤 권력을 탐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그런 그 이상 생각을 좀 실천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황 작가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그런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참고 이겨냈잖아요. 예? 참고 이겨냈는데, 이게 궁금한 게, 그렇게 참고 이겨낸다고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WHO에서 어떤 고위직, 최고위직으로 뭐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게 올라갔을까? 뭐 참고 지낸다고 해서 그분을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때 혹시 그 이제 WHO 조직 내에서 그 이제 이종욱 박사님을 이제 어쨌든 사무총장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기류가 굉장히 강했어요? 직원들은 될 거라고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믿었다. 예, 왜냐면 그 직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올라온 사람은 최초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본인들하고 같이 일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감이 컸대요. 근데 그 동안에는 각국에서 뭐 보건복지부 예를 들어서 장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의 경우는 본인들과 직접적으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신뢰할 수 있었고 이분은 된다라고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믿었는데 됐어. 이게 현실이 됐어요. 그때 직원들이 반응들이 어떤 반응들이 했어요? 굉장히 좋아했대요. 좋아했는데 그 다음 반전은 이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반대했더라고요, 직원들은. 아, 직원들 또 사업은 반대고. 예, 왜냐면 너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예, 그때는 또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생각하기에 그 반대한 내용 중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 뭐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그 에이즈 백신.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쇼크룸에 대해서도 반대했었고 왜냐면 너무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다. 왜냐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에이즈 그 약 같은 경우에는 당시만 해도 그 선진국에 다 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이런 못 사는 나라들한테 약을 줬던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못 사는 나라에 우리가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만 많이 주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 백신을 WHO에서 만들었어요? 돈을 이제 사서 주는 거죠. 아, 사가지고 예, 공급을 그쵸. 한다. 예, 공급을 하는 거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에이즈 관련된 정책이 뭐 반대가 심했던 그 정책이 뭐냐면 3x5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2003년에 이제 WHO 사무총장이 이제 되신 됐죠.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유엔 그 보건총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시는 건데 그때는 2005년까지 300만 명의 에이즈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보급을 하겠다. 이게 그런 공약이었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조직원들은 또 이제 직원들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지금 2003년인데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년 동안에 어떻게 300만 명에게 에이즈 환자들 치료를 주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사실은 그 비판적 시각도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목표에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2005년까지 100만 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에이즈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었고 근데 그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도상국에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선진국들과 이런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그 기금을 모금을 해서 약을 구매를 하는 게 다 관련된 사람들이 국제 관련된 이제 집단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개발도상국의 에이즈 치료제에 가는 거에 대해서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사실은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있지만 아프리카까지 우리가 갖다 줄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다음에 망도 없고 사실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셨던 거죠. 그런데 물론 목표는 2005년까지 300만 명이지만 그걸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종욱 사무총장이 서거 이후에 이제 몇 년 안 돼서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있었죠. 그 사무총장께서 이종욱 사무총장님이 왜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백신을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그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여유가 좀 있었지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악했거든요. 너무 열악하고 사실은 지원이 아니면 그 선진국들 또는 국제기구의 그 지원이 아니면 사실상 그 진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결국은 만약에 그 이런 김영 총재는 이런 평가까지 하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종욱 사무총장이 아프리카에 에이즈 치료제를 주지 않았다면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제는 망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아프리카 지역 이게 그 글로벌리즘을 이종욱 사무총장은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프리카가 망하면 지구가 전체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인류에 사실은 위기가 오는 거를 이제 이분은 막고자 했었던 거였고 그래서 강하게 추진했었던 거고
그 결과 사실은 이 치료제가 아프리카에도 굉장히 그 국가들의 경제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치료제 하나가.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코로나 백신 그 수급 문제 뭐 이런 부분들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만약에 이종욱 박사님이 지금 계셨다면 이 코로나 백신 가지고 어떻게 WTO에서 분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긴 한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취재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WHO라는 어떤 기구는 자금을 담당하는 누구로부터 자금을 끌어오고 그다음에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그다음에 백신을 만든 이런 기구들을 조직을 해서 이 자금을 통해서 전 세계가 그 균형 있게 이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WHO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WHO를 지지할 수 있는 수많은 기구와 조직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이들 간에는 또 이 수많은 기구와 조직들 간에 또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가지고 서로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일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 동안에는. 근데 이게 이제 이종욱 사무총장이 된 이후에는 이런 어떤 컨트롤 역할, 그다음에 역할 분배와 그다음에 집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리드를 하셨다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불균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신뢰? 것들이 네. 해소되지 않았을까. 자, 이제 그 시간이 뭐 다 됐다고 연락이 왔으니까 아까 처음에 그 황 작가께서 이종욱 박사님이 굉장히 행복하셨다. 왜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그 본인의 삶에 충실하게 사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백신을 아프리카에 줬던 이유는 그거예요.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마인드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다 모두 다 힘들잖아요. 이런 시기에 다 힘을, 그러니까 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표 의식이 있고 꿈이 있고, 그래서 어떤 자기의 가치를 좀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비단 뭐 돈이 아니라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행복할지 그걸 먼저 가장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사분들도 그냥 의사가 됐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내가 의사가 됐을 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 그냥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제 우리 작가분한테 마지막 질문을 하겠는데요. 시간 괜찮겠죠? 이 사실은 이 질문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뭐 이렇게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이 책을 썼는데 이게 뭐 책이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쓴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적어도 저널리스트니까 이 책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종욱 사무총장을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겪은 현실은 굉장히 비합리적이었고 불평등했고 그리고 비이성적이었고 비인간적인 세상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와중에도 웃음도 잃지 않았고 인간성도 잃지 않았고 본인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이분은 저는 살아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그 각 분야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이분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인 삶과 상식적인 그 가치를 위해서 평생을 몸바치신 분이 아닌가. 바로 이제 이런 점들이 결국은 지금 전 세계 또 우리나라 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 이분처럼 살면 누구도 저는 자기 삶이라든지
방금 뭐 황 작가도 말씀하셨지만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책을 보면은 그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그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방법은 써 있지는 않습니다. 네, 방법은 써 있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이 책을 보면 이분이 어떤 역경을 극복을 해서 그 인사람 그 이제 끝까지 사시지 좀 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기는 해요. 그런데 그 이분이 살면서 남긴 게 이제 12년 된 빨간색 승용차 한 대 이외에는 남긴 게 없으시니까 사실은 모든 걸 다 불태우고 아마 산화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 이분의 인생을 사셨는데 이 책을 보면 이분의 삶을 통해서 본인 자기 자신 한번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뭐 기회나 시간은 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이종욱 박사님의 삶을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그럼 이 책을 보고 해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은 사실 그 이종욱 박사님이 그 아프리카 아까 사진 있잖아요. 막 다닐 때가 2004년 5년이에요. 제가 사실 그 이태혁 신부님이 그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남수단에서. 그래서 처음에 그 두 분이 혹시 만나는 접점이 없었나를 정말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이게 이제 만나면 다큐멘터리 PD 입장에서 대박인 거예요. 대박. 저분과 그 이태혁 신부가 만났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박이었는데 오늘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이태혁 신부님과 그 이종욱 박사님이 삶이 공통점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경청, 이야기를 많이 귀담아 듣고, 두 번째는 진심을 다했다는 것, 세 번째는 욕심이 없다는 것, 네 번째는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 이걸 알게 됐어요. 정말 이거 이종욱 박사님이 아까 사진에 서 보면 계속 웃고 계시잖아요. 저기 아마 사진을 찍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삶이 저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즐거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의 삶이 바로 이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이런 삶들이 좀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보다 좀 이종욱 박사님의 어떤 삶을 보면서 좀 나은, 지금보다 나은 어떤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작가로서 짧게 한 말씀 독자들에게, 책을 구입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좀 희망을 좀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의 인생을 쭉 이제 쫓아가면서 본인의 삶도 한번 돌이켜보고 또 주변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레이코 여사가 지금 그 페루에서 지금도 이 힘든 빈민층 여성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레이코 여사도 보면 이종욱 박사께서 남기고 가신 하나의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조그만한 또 이런 그 기부나 이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많이 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황 작가는 어떻게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좀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여러분의 또 인생의 전환점이 한번 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요, 사실은 이 책 이거 기회가 온 데가 어디냐면은 이제 국제 보건 의료재단이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데가 빠졌어요 지금. 정말 뭡니까, 굉장히 개발도상국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는 데고요. 그 남수단에 그 주바에 가보면은 그 전에 이 국제 보건 의료재단이 팻말이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아마 좀 우리가 예전에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위치 올라왔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이런 재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석 재단, 이종욱 박사님의 어떤 이런 업적들,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많이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약속하시죠? 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네. 네, 풍부한 이야기 끝까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아까 보셨던 김수영 가수님의 공연 두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자 그리고 별 하나 두 곡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다시 나왔는데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뭔가 요즘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각이지 않을까 하고 가져온 곡입니다. 나를 더 사랑해줬으면 해서 네, 가져와 봤어요. 사랑하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서로를 사랑하자. 내가 아픈 건 나밖에 모르잖아. 생각보다 사람들은 그다지 나에게 관심이 없대. 정말 아프지. 하지만 진짜 그렇대. 누구나 한 번쯤 사랑받고 싶을 때 근데 그게 잘 안 돼. 내가 더 미워질 때 그냥 그렇게 사랑받고 싶을 때 아프지 말고 받지도 말고 충분히 예쁘니까 지금 이대로 같이 걸어가면 돼. 그 누구보다 우리 조금 더 서로를 위해서 나를 좀 더 사랑하자. 그냥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주자. 누구나 한 번쯤 위로받고 싶을 때 근데 그게 잘 안 돼. 내가 더 미워질 때 그냥 그렇게 사랑받고 싶을 때 아프지 말고 받지도 말고 충분히 예쁘니까 지금 이대로 같이 걸어가면 돼. 그 누구보다 우리 조금 더 서로를 위해서 나를 좀 더 사랑하자. 그냥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주자.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자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행사에 제가 노래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노래로 별 하나라는 곡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뭔가 지친 하루 끝에 약간 조금의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 만들게 된 곡이고요.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김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하루 끝에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봤을 때 유난히 작고 예쁜 반짝이던 별빛이 자꾸만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 괜히 한 번 더 바라봐. 눈이 마주쳤을까 더 반짝이던 별빛이 날 비추고 있는 저 별 하나가 왠지 작은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왠지 그냥 아무런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유난히 작고 예쁜 저 반짝이던 별빛이 날 비추고 있는 저 별 하나가 왠지 작은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지친 하루 끝에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봤을 때 유난히 작고 예쁜 저 반짝이던 별빛이 날 비추고 있는 저 별 하나가 왠지 작은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내 밤하늘을 보며 네, 감사합니다. 김수영이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빠르게 흘렀는데요. 이종옥 사무총장님을 기억하며 나눈 가슴 벅찬 이야기들 그리고 또 감동적인 공연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추무진 이사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종우 단행본 발간 기념으로 북꽃 선트를 해주신 우리 구수한 우리 PD님, 이태석 기념재단의 이사장님으로서 큰 두 분의 삶이 어땠는지를 아마 굉장히 큰 오버랩이 됐을 것 같고 생각이 많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엄상임 기자님께서 직접 글을 써주셔서 우리 이종우 선생님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종우 선생님의 삶이 어땠던가를 많이 연구를 해주셔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황인숙 작가님께서 다큐멘터리까지 저희 제작을 하시면서도 우리 이종우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많이 대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좋은 노래로 또 축하를 해주신 김수영 가수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6년도 5월 22일 날 이종우 선생님께서 서거하신 지 지금 15년이 됐습니다. 이종우 선생님께서 갑자기 WHA를 준비하시다가 서거를 하시고 나서 이종욱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처음 책으로 나온 것이 2012년도 WH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그 작가가 이종욱 A Life in Health and Politics라고 그래서 데스몬드 에버리즈가 발간한 책이 처음 영문으로 나온 것이 처음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이종욱 평전이라고 나온 것이 2013년도 11월 30일입니다. 이종우 선생님 서거하신 지 7년 만에 한국말로 나왔고 이종우 선생님께서 서거하신 지 15년에 오늘 이 책은 한국 사람에 의해서 한국인의 감정으로 한국인의 눈으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더욱더 이종욱 선생님의 삶과 생각이 어땠던가를 더 느낄 수 있게 하지 않을까, 독자들에게 더 다가가는 그 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이 나는 것은 우리 아까 구수한 PD님께서 진행을 하실 때 왜 이 시기에 이종욱을 다시 소환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코로나19가 주는 팬데믹 현상이 이종욱 선생님을 다시 이 자리에 불러 세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북콘서트 하시면서 말씀에 나왔지만은 이 WHO 역할이 과연 이종욱 선생님께서 사무총장을 계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고, 또 두 번째로 이 백신의 황제였던 이종욱 선생님께서 현재 사무총장이었으면은 이 코로나19를 맞출 수 있게 하는 백신과 치료제를 어떻게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같이 공공재로서 인식을 하고 같이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뜻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분이 주는 삶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또 우리 이종욱 선생님을 받고자 하는 보건의료인들한테 던지는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저한테 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를 뜻깊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이종욱 선생님의 그 배우자로서 그분의 삶을 뒷바라지를 해주신 레이코 여사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고, 이종호 동생분이신 이종호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건강하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덕분에 내용이 깔끔하게 더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로써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저희 이종욱 사무총장님의 생애와 업적을 기억하고자 마련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종욱 단행본 출간 기념 북콘서트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